크루아상이라든지 뺑오 쇼콜라라든지 뭐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빵으로 부르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좀 크다. 프랑스에서도 의사들이 빵을 많이 먹지 말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빵이 주식인데 왜 빵은 또 먹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빵은 먹지 말고 쌀밥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프랑스에 와서 풍토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없었던 병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없다가 여기 와서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프랑스에는 갸스토라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저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병인데 이게 뭐냐면 급성 위장염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쪽 프랑스에서는 갸스토 엉테리테 이렇게 부르는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사를 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장 트러블이 생겨갖고 거의 뭐 물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급성 장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병에 대해서 뭐 잘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걸려본 적도 없는데 여기 프랑스 와서 저희 이제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성인들한테는 좀 잘 없어요. 근데 아기들한테 굉장히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급성장 그 위장염이라는 게 뭐 위장에 뭐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뭐 위장이 꼬이거나 뭐 이런 병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일정한 이런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위장염에 걸린 사람이 흘린 침이라든지 분비물 같은 것들을 만지거나 그게 또 입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같이 있던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유행을 많이 해요. 뭐 식중독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걸리면 굉장히 이제 배가 아픈데 이걸 걸려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갑자기 쌀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맨날 쌀밥 먹잖아요. 근데 거예요. 의사가 여기는 빵이 주식인데 왜 빵은 또 먹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빵은 먹지 말고 쌀밥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서양 사람들은 좀 크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뭐 이런 그 인식이 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선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여기 이제 한국에 조선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요 앞줄은 의자에 이렇게 반쯤 앉으신 분들이고 뒷줄은 여기 다 서서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좀 크다. 체격도 크고 뭐 무럭무럭하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랑 이 나라 사람이랑 그 평균 키가 거의 흡사해졌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이 한 4, 5cm 더 컸는데 한국인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키가 같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놈 이렇게 작은 사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화기 이후에 이 메이지 일왕이라는 이 양반이 뭘 하게 되냐면 육식 금지령을 풀게 되거든요. 육식 금지령이 뭐냐면 불교를 접한 이후로 대대로 육식을 금해왔습니다. 그래서 1200년간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왜소해지는 거죠. 채식 위주로. 그러니까 쌀만 먹었던 거죠. 쌀이랑 뭐 야채만 먹었고 고기랑 이런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먹지 않았는데 이 이제 메이지 때 와서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막 키도 큰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우유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메이지 때 어떤 걸 하냐면 급식에 이제 빵과 우유를 주게 됩니다. 빵이 어떻게 보면 서양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다 생각을 해서 서양만큼 커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담고 이 빵을 보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밀을 수확하는 장면이거든요. 빵을 먹는 민족과 쌀을 먹는 민족의 키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곡물의 단백질 함량이라는 여기서부터 갈라지거든요. 이 밀에는 g당 한 12g, 12g 정도의 통밀에는 12g 정도의 이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현미에는 7.6g, 6.4g. 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밀에는 거의 2배 가까운 단백질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이 단백질이 사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거나 이 또 키라든지 이런 데 연관이 많으니까 추론이 좀 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는 빵을 많이 먹어서 이런 체구가 커졌다. 뭐 우리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한 80년대 이후생들 보면 굉장히 빵이라든지 피자, 라면 뭐 이런 밀가루라 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먹으면서 또 고기 섭취량도 당연히 늘고 이런 다양한 단백질의 섭취량이 늘어서 80년대 이후생, 뭐 90년대생들은 보면 뭐 180 이렇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작았다기보다는 이런 영양소 결핍, 상대적인 결핍이죠. 이제 유럽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키가 작아진 것은 아닌가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로마 시대 때 빵을 굽는 화덕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2000년 넘은 거죠. 요거는 그 로마 밑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제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벽화에 이 빵을 구워서 파는 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이 경기를 하기 전에 그 마차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 빵을 관객석으로 이렇게 막 집어 던집니다. 막 던지면서 사람들이 그 빵을 받아 먹고 막 우하다가 이제 조용해지죠. 근데 이게 로마는 빵으로 흥해서 빵으로 망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배불리 빵을 먹인다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는가 중요한 이제 그 지표가 되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또 빵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굉장히 빵을 좋아하고 또 많이 먹고 또 빵에 대한 이 빵부심, 예, 다른 건 몰라도 피자는 이태리가 잘한다고 쳐. 그래도 빵은 프랑스가 최고야. 뭐 이런 빵에 대한 빵부심이 있는데 오늘은 빵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껌빠니랑 바게트 요 두 가지만 프랑스에서는 빵이라고 부릅니다. 예, 나머지들 보면 크루아상이라든지 뺑오 쇼콜라라든지 뭐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예, 빵으로 부르지 않고 비에누아질이라 그래갖고 비엔나 사람들이 먹던 빵 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런 빵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도 의사들이 빵을 많이 먹지 말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혹시? 셀리악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빵을 먹으면 사람의 면역 질환에 교란을 일으키는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긁고 있잖아요. 이렇게 팔에 이런 반점이 생기고 또 이렇게 팔꿈치에 이렇게 생기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점이 접히는 부위 있죠. 접히는 무릎이나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이런 물집들이 생기는 병인데 이 셀리악병이라는 게 뭐냐면 선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의 감수성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늘어나는 아니면 이렇게 반죽을 하거나 치댈 때 빵을 만들 때 이 혹은 이렇게 부푸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쓰이는 게 이제 글루텐이라는 거거든요. 글루텐이 있어야지만 저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촉촉하고 뽀송뽀송하고 맛있는 빵이 되는데 밀가루의 전체의 문제보다는 글루텐, 예, 이 글루텐이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 글루텐이 밀, 보리, 호밀, 귀리 등 대부분 곡물에서 함유된 단백질을 말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글루텐을 소화하지만 셀리악병 환자는 글루텐이 위장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소화기관 점막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프랑스에서만 이 셀리악병 환자가 50만 명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이 병에 걸린지를 자각을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셀리악병에 걸린 사람 중에 한 20% 정도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뭐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여기 프랑스에 INRA라는 연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바로는 글루텐 양이 50년 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글루텐을 섭취하는 현대인의 그 글루텐의 총량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랑
총량은 같은데 프랑스인의 빵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350g에서 오늘날 100g,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빵을 350g을 한 번에 섭취를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100g 정도만 섭취하는데도 50년 전과 동일한 글루텐을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빵을 만드는 밀 안에 글루텐을 과중폭시킨 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반죽할 때 글루텐이 많아야지 이제 맛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빵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글루텐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밀의 종자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글루텐 프리라는 글루텐이 안 들어가 있는 빵과 뭐 과자 제품의 시장이 3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먹었던 밀과 현대 우리가 지금 먹는 밀이 다른 밀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우리가 먹는 쌀은 예전 몇천 년 전에 먹었던 쌀과 현대에서 먹는 쌀의 유전자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하대요. 처음에 인류가 먹기 시작했던 밀의 종류는 아인콘종이라는 건데 이 아인콘종에 이제 자손들이 또 나올 거예요. 점점 이제 번식하면서 뭐 자연 교미도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엠머밀이라는 종자와 야생 염소풀을 접붙여 갖고 만든 예전의 밀들은 키가 커갖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래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키 작고 또 곡식이 많이 늘리는 그렇게 품종을 개량을 했는데 그거를 뭐냐면 외소종이라고 부릅니다. 외소종. 키가 작아서 외소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개발한 사람이 노먼 블로거라는 분이 요 분입니다. 예, 노먼 블로거라는 분이 이 밀을 개발을 하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세계 식량 안보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엄청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새로 만든 이 외소종 밀의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한 걸 제가 봤는데요. 95%의 단백질이 기존에 있던 그 단백질과 동일한데 나머지 5%가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글루텐 단백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5%의 단백질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읽어봤던 논문에 의하면 자폐증과 ADHD 이런 부분이 조금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셀리악병에 연관되어 있는 글루텐과 카소몰핀이 뭐냐면 우유 속에 들어가 있는 특수한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단백질인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과자류 그리고 뭐 빵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글루텐 함량이 굉장히 높은 여기서는 보통 T150이라고 불리는 그런 밀가루들인데 그런 글루텐이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우리 인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글루텐 저항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밀가루를 거부하는 이게 전부 다 글루텐 프리 마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에티켓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이제 글루텐이 없는 거죠. 예. 글루텐이 없는 제품이어서 믿고 먹어도 되는. 프랑스에서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는 블레 듀오라 그래서 약간 그 고대 밀 지금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밀들이 1970년대에 개량된 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량되기 이전에 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을 다시 찾아갖고 심어서 그 밀을 이제 먹는 블레 듀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좀 옛날 밀을 섭취하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뭐로 빵을 만드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기 효모로 빵을 많이 만듭니다. 효모라는 게 그 뭐 포도 와인 만들 때도 들어가고 맥주 만들 때도 들어가는 게 효모거든요. 근데 이제 효모가 빵을 어떻게 부풀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느냐? 효모는 밀가루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이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코올 분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을 만드는데 알코올을 만들면서 가스를 분출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그거를 병에 가두면 샴페인이 되는 거고, 예, 샴페인이 이 효모의 가스를 가둔 거거든요. 병 안에, 와인병 안에. 그래서 그 와인을 담글 때 쓰는 효모랑 이런 효모랑 사촌이에요. 비슷비슷한 놈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 맥주 효모도 뭐 다 그놈이 그놈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분을 먹는 거예요. 당분. 그러니까 밀가루 안에 당분을 먹고 빵을 만들어요. 뭐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어로는 르방이라고 그러는데 빵을 많이 만들었던 프랑스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데요. 이 르방은 원래 빵을 만들 때, 그러니까 빵을 만든 역사는 거의 몇만 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원래 처음에 빵을 만들어 먹었던 기록들은 진짜 오래됐습니다. 뭐 신석기 시대 쪽으로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밀이라는 게 원래 인류한테 굉장한 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생밀을 그냥 먹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 소화를 못 시키고 밀에 있는 독성 때문에 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을 어떻게 섭취를 했냐? 돌에 놓고 간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맷돌, 자연 맷돌이 되는 거죠. 그 자연 맷돌을 만들어서 이 가루를 만든 다음에 다시 뭉쳐서 불에 구워 먹었더니 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런 빵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빵들은 대부분 납작한 형태의 그냥 이렇게 뭐 또띠아라고 하는 그렇게 또띠아나 아니면 전병같이 이렇게 얇게 부쳐 먹던 그런 형태였는데 어느 순간 이 르방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발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부품빵을 먹기 시작한 거죠. 최초의 부품빵은 누룩이 들어갔던 거예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누룩이 이 글루텐 민감성을 저하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빵집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빵집에 가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효모를 사용해서 이제 빵을 만드는데 빵집에 보면 아 나는 진짜 누룩을 써서 빵을 만든다. 누룩으로 쓰면 빵을 만들기가 더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거든요. 이걸 뭐 어떤 분들은 발효종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누룩 들어간 빵을 드시는 게 좋고 최근 보면 프랑스에서 그 의사들이 이 글루텐 민감성 환자들에게 쌀을 먹으라고 많이 추천합니다. 예, 빵을 먹지 말고 이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 최근 한 거의 10년 전부터 일어나던 현상인데 프랑스를 하면 빵이잖아요. 뭐 이태리도 빵을 많이 만들지만 이 또 프랑스가 빵 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너 빵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한국 사람처럼 밥을 지어서 먹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빵을 먹지 말고 쌀을 먹어라. 예, 밥을 해 먹어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요즘 이 쌀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누룩을 이용한 빵들 조금 테크니컬하게 좀 어렵지만 그런 빵들도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게 프랑스 의사들이 한국식 밥을 해서 먹으라, 밥을 지어 먹으라라고 자기 환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뭐 몇천 년 동안 쌀 농사를 지으시면서 오늘날 와서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쌀은 대부분 아시아 쪽에서 나거든요. 물론 여기 유럽에서는 그 밀라노 인근에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인근에 그쪽에 이제 그 평야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쌀 농사를 좀 지어요. 거기 이외에는 뭐 캘리포니아도 쌀 농사를 좀 짓는데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쌀이 이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쌀은 그러니까 봄, 여름에 강우량이 집중되어 있어야지 그때 이제 강우량이 많아야지 이 쌀이 잘 자라고 또 그때 집중적인 햇볕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작물인데 유럽의 기후를 보면은요. 쌀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후입니다. 유럽은 여름에 가물어요. 밀이 자라기 적합한 환경인 거죠. 유럽의 여름은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그 가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농사 짓기에 이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쌀을 심어놔도 여름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자란 상황에서 땅이 막 갈라져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작물이어서 쌀을 심고 싶어도 유럽 땅에는 쌀을 심을 수 없는 토양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점점 밀에 의지해서 살아오게 되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보다는 소화도 잘 되고 또 맛도 있고 그런 쌀 문화로 발전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 밀밭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진짜 밀밭이 끝이 없습니다. 보시면 쫙 펼쳐져 있죠.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그냥 프랑스 중부의 한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평야가 한 8시간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8시간. 이런 평야가 8시간 이어질 정도로 프랑스는 밀밭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직선이잖아요. 그 뭐 대각선, 사선 다 이런 밭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프랑스의 평야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이제 밀을 생산하고 볕단이라 그러죠. 이건 볕단인데 밀단이라 그래야 되나? 요거를 이제 묶어놨다가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다시 그 흩어갖고 여기 이제 거름으로 쓰고 하는데 보이시죠? 이 광활한 넓이가 오늘은 이 글루텐 민감증과 그리고 이제 프랑스 밀 그리고 또 쌀과 또 이 밀의 차이 이런 역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